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방송의 김재철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이 곧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방송에서 쭉 쳐다보면은 쭉 훑어보면 제일 큰 뉴스, 이달 27일, 28일 1박 2일 동안 하노이에서 세계적인 또 역사적인 담판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거죠.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뉴스는 아니 삼성전자가 작년에 세금을 냈는데 이 삼성전자 작년 총 영업이익의 29%를 세금으로 냈는데 그 돈이 무려 16조 9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16조 9천억. 9천억만 세도 아마 9천억 세다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정말 큰일 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업이죠. 예. 정말 삼성전자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이제 짚어보게 되는데 경제 사정이 전국이 이 전국의 공실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연합회의 통계나 자료들 얘기하는 거 현장을 가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은 임대중, 다음은 언론이 문제야. 손석희는 내가 제일 잘 안다. 세 번째는 난세 중에 이 난세에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난세에 지도자 나온다고, 난세에 영웅 난다고 정말 우리가 영웅을 그리면서 다시 힘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이순신의 리더십 7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도 곁들여 보겠습니다. 자, 조금 뒤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은 임대중이라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말 눈물 나고 피눈물 나는 얘기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데 누가 임대를 내놓겠습니까? 그때는 권리금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명동 같으면 3억, 뭐 5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김밥진도 이게 참 잘 될 때는 자 500만 원 권리금, 야 여기 그 자리가 진주 중앙동 내거리야 모퉁이라고 사람 바로 돌면은 바로 김밥집이야. 그럼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충무김밥집 이런데 이게 권리금이란 게 형성되죠. 지금 대한민국에 권리금이 있는데 있겠죠. 강남도 있고 명동도 있고 부산에 뭐 강북동 남포에는 약간 살아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고향 경상남도에 내려와 있으니까 여기 진주거든요. 난강이 있는, 촉성로가 있는 우리 김시민 장군의 충질의 고향 진주 쪽에 와 있는데 이 방송도 이동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동 내거리에 진주에 나가봤거든요. 이게 진주를 대표하는 서부 경남을 대표하는 서경방송이 있고요. 그 여행사도 있고 서경투어라고. 그 다음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 다음에 경남의 대표은행, 경남은행 이런 은행들. 그 다음에는 또 살아있는 게 아무래도 병원이죠.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뭐 이렇게 안과, 치과 이런 것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4집, 5집 꼴로 한 대가 다 임대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버틸 때까지 버텼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나 그만두겠다 하고 나가는 거죠. 모든 권리금이나 모든 걸 포기하고. 참 이놈의 경기가 황사처럼 서모고처럼 그냥 진주 일대에도 그냥 소금을 쫙 뿌려놨습니다.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예, 참으로 안타깝죠. 이게 진주만 그러면 또 괜찮은데 제가 이번에 구정 때 광주, 목포로 해서 뭐 남원으로, 순천으로, 여수로 이렇게 광양으로 좀 다녀봤는데 제가 이제 이순신의 바다를 연구하고 있어서 이순신의 전적지도 볼 겸 이렇게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좀 둘러보기도 했는데 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사실은 경기 좋은 데는 순천, 여수, 광양입니다. 광양에 가면 포스코 공장이 있고요. 포항 제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포항에. 포스코가 제2 공장이 광양에 있습니다. GS 칼텍스의 본사가 사실은 모든 게 여수 광양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하고 여수는, 순천 여수는 너무 불 꺼지지 않는 도시입니다. 너무 순천 광양은 좋은 데거든요.
그 중에서도 순천은 또 이 광양은 인구가 한 10몇만 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순천에 가서 쇼핑도 하고 거기 있는 뭐 이마트다, 홈플러스다, 뭐 제가 특정 업체를 얘기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큰 데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도 좋고요. 그런데 그 시청 뒤에 가면은 이게 패션의 거리입니다. 그거에 썰렁해요. 아니 구정 연휴에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2번을 가봤는데. 여기도 뭐 서너 곳, 4~5곳 중에 한 집이 다 임대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물어봤죠. 뭐 K2다, 뭐 보석집이다, 이런 다들 파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경기가 IMF 때는 그래도 그 전에 벌어놓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돈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돈 쓰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냥 되는 거는 김밥집, 충무김밥 이런 데나 되고 칼국수집, 라면집, 싼 집만 되는 거죠. 오뎅집. 그리고 대부분 다 그냥 포장마차 가서 오뎅 먹고 국물 먹고 때우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됐으니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그 뭐냐? 아이 쇼핑하죠. 눈으로 쇼핑하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부산도 가봤습니다. 부산의 남포동, 광복동, 그래도 부산 남포동, 광복동 자갈치는 살아 있습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에는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자갈치 상인들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아무리 구워서 고래고기 내고 뭐 회덮밥하고 이리저리 뭐 그 생선구이 내도 사람이 안 오는 데야 어떡합니까? 예, 누가 소금을 그냥 장사되지 말라고 확 뿌려놓은 것처럼 튀질 않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전부 다 노무현 정권 때,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바라는 건 뭡니까? 백성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사는 겁니다. 애들 등록금 줄 수 있고. 근데 뭐 돈이 돼야죠. 임대료조차 낼 수가 없어요. 예? 거기다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요 상가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펜션, 특히 요즘 그 펜션이 우리 남해 같은 데도 정말 힘들거든요. 이 거제 같은데 펜션업자들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와야 토요일 일요일에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는 그 우리 고향 근처에 있는 남해하고 서포 쪽에 펜션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옛날에는 금요일 토요일은 있었는데 그리고 일요일 싹 빠지죠. 그러니까 모텔도 안 돼. 자, 모텔도 안 되니까 해장국 먹으러는 술 먹는 사람도 없어. 그다음에 이발소도 안 돼. 미장원도 안 돼. 목욕탕도 안 돼. 뭐 연쇄적이죠, 뭐. 예? 투다리 치킨집도 뭐 치킨집도 안 돼. 투다리도 꼬치집도 안 돼. 뭐 되는 집은 있긴 있습니다. 되는 집?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외골수로온 집. 예. 그런 집들은 장사됩니다. 여기 뭐 진주에 오니까 하얀옥 장사 잘 되더라고요. 거기는 괜찮은 거죠. 30년, 40년, 50년, 60년 또 서비스도 좋고요. 이렇게 하면 집 빼고는 다 망하고 있다. 그래서 공실률이 지금 서울의 신촌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그런데도 공식적인 공실률은 7%, 8%. 지금 대한민국 평균 그 상가나 이쪽에 공실률, 그 사무실이나 가게가 비어 있는 게 한 10%에서 한 15% 사이인데 사실은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할 수 없이 있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려나. 그리고 빼보면 할 것도 없고, 빼가버리면 할 것도 없고. 이제 죽으니까요. 그런데 은행 세금은 꼬박꼬박 우리 대학생들 달세 내듯이, 원룸에 달세 내듯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놈의 대한민국에, 예? 지금 돈을 빌려줍니까? 은행에 한번 돈 빌리러 가보세요. 우리 서민들이 가면은 보정이 있냐? 그리고 보정이 있냐? 그럼 물건 가져가라. 아니, 언론에서는 이렇게 그 좀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빌려준다고 그러던데요. 신용담보로. 예? 밖에 나가서 알아보시오. 이거죠, 뭐. 우리 서민들이 돈 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 어디 가느냐? 오늘 아침에 지금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대출이 폭등하고 있다고요. 돈을 못 구하니까. 진주를 가든 순천을 가든 광양을 가든 대전을 가든 부산 남포동을 가든 서울의 명동을 가든 종로를 가든 요즘 길바닥에 전단지 조그만 전단지 명함들 깔려 있지 않습니까? 돈 빌려준다고 급전. 그 급전 빌리면 죽는 겁니다. 나중에 조폭한테 걸리면 끝장납니다. 그런 거 우리 텔레비에서 특집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SBS, KBS, MBC 공중파에서도 많이 하고. 절대 그런 돈 쓰지 마십시오.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중에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예, 정말 정신력 강해야 삽니다. 저처럼 바닷가에서 그냥
끈질기게 사는 건성을 배운 저 정도는 제가 살아남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전국이 지금 임대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임대 중.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거기에 일자리 수석도 나오고요. 정태우 일자리 수석도 나오고, 엊그제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제 민주당 정치부 기자 때 있었던 김현미 장관, 예전에 그 비서실에도 있고 홍보실 쪽에 부장으로 처음에 이제 당직자로 일하셨는데, 그분도 옛날에 알루미늄 공장에, 좋은 대학 나오신 분이 알루미늄 공장에 사회 체험한다고 다니시던 분입니다. 학력 소개가면서.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유시민 이사장이든 거기 나온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든 김현미 장관이든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은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있고 영하 10도에 저 지나가는 사람들, 야, 저 추운데 저 사람들 뭐해 다녀? 따뜻한 데 가서 앉아 있으면 되지. 차 마시고. 좀 뭐 따뜻한 데 가서 앉아 있으면 되잖아. 식당 가서 좀 앉아 있지. 누가 식당에 커피숍에는 뭐 가기 싫어서 안 갑니까? 돈이 없어 못 가지. 너무 사무실에서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한때 세상 사무실에서 좀 바라봤던 사람인데 많이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일자리 좀 제대로 하고 맨날 청년 채움에 무슨 고용 더 한다고 옛날 퍼주고, 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용 거기에 또 계속 돈 대주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 일 안 하잖아요. 6개월 하고 딱 때려치우고 또 구직급여 받아서 또 놀다가 또 구직급여 받고,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 그런 학생도 있다는 얘기죠. 돈 제대로 쓸 때 써야 됩니다. 정말 이 정부 단디하세요! 예, 다음은 언론이 문제야 시간입니다. 오는 17일 손석희 JTBC 대표가 경찰에 지금 출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연히 그 텔레비 채널을 돌리다가 저널리즘 토크쇼 KBS2에서 매주 한 번 하고 있죠. 지금까지 제가 31번째 시간이라는데 한 두세 번 정도 뭐 지나가다 본 적이 있는데, 어제는 그걸 보다가 야, 이 우리나라 언론이, 저도 방송에 있었지만은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예, 그것도 완전히 기울었네. 45도로 그냥 확 기울었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제 주요 주제는 제가 이제 중간 정도부터 잠깐 보다가 한 15분이나 봤을까요? 그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모두 패널은 한 6명, 진행자까지 한 6명 되는데, 그분들이 그 손석희 JTBC 대표의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이 언론들이 편을 짜서 잘못 분석하고 있다. 이 옐로우 페파, 황색 저널리즘이자 그러죠. 관음증을 부추기면서 과천의 그 교회 뒤에 산자락에 왜 거기 갔을까? 아나운서하고 있었나? 안 있었나? 그야말로 어머니하고 있었나? 그리고 김웅 기자가 나중에 그 취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 손석희 대표하고 뭐 서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튀어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그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KBS, MBC, SBS는 지금까지 한 번이나 두 번 보도가 있었는데,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 이런 데서 이제 자꾸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데서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물론 중앙일보나 뭐 JTBC는 보도가 없죠. 예. 홍석현 회장과 중앙홀딩스를 가진 홍석현 회장과 그 아들인 중앙일보 홍정도 대표이사가 데려온 용병이 사실은 손석희죠.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때 손석희 대표이사와 저는 밥을 뭐 식구처럼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죠. 저는 MBC의 보도 제작 부국장국장이었고요. 그때 100분 토론을 진행을 손석희 대표가 했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딱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한 30년 전이네요. 세월이 흘러서 한 30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사회부에서 시경캡이라고
사회부의 시경켜면 신문의 사회면을 만드는 책임자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한 17명, 18명 제 밑에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 험악한 좀 기자들이죠. 왜냐하면 그 험악하다는 건 힘이 너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 1년, 2년, 3년, 4년, 5년은 대부분 사회부에서 이 사업에서 그런 트레이닝을 겪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밤 12시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거 이제 책임자가 시경캡인데 사건 기자의 이제 캡이라 그러죠. 책임자죠. 제가 그 한 1988년도, 89년도 이때 그 사회부 기자 이제 그 시경캡을 하는데 그때 원래는 손석희 대표에서는 아나운서 아시는 대로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죠. 그 당시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차인태 국장이 아나운서 국장이었습니다. 국민 아나운서. 그런데 이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때는 굉장히 어릴 때인데 저 기자 한번 해볼랍니다. 계속 그러니까 또 능력도 출중하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너무 이게 탁월하니까 우리 이제 보도국장한테 부탁을 했던 거죠. 이분들끼리 기자를 하고 싶어 하니까 기자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때 기자로 왔는데 한 1년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기자로 계속 있었으면은 뭐 손석희의 인생도 또 달라졌겠죠. 근데 계속 있지 않고 제 생각에 1년 정도 있다가 그 다시 아나운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인은 기자를 하고 싶어 했는데 왜 돌아갔겠습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특종이 없다는 얘기죠. 기자한테는 끈질기고 특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저하고는 아마 서울시청 같은 데 출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이게 뭐 30년 전 얘기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사회부 그 시경캡 사건을 그 책임지는 데스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월에 한 번은 야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손석희 기자도 저녁에 이제 우리 차를 타고 남대문, 서대문, 마포, 용산, 서부 경찰서, 뭐 북부 경찰서, 동대문 경찰서 이러다가 또 화재가 나면 거기 뛰어가고 저 경부고속도로에서 저 자동차가 전복이 돼서 버스가 전복이 돼서 20명이 숨졌다 하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제3한강교로 해서 순천향병원으로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런데 또 저기 전방 파주, 철원, 문산 같은 데서 군에서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만일에 뭐 발목이 부러지고 군인이 10명 다쳤다 그러면 대부분 적십자병원이나 이 세브란스 이런 데로 오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취재하는 기자였죠. 그런데 보면은 특종이 없어요. 기사가. 그런데 읽는 거는 너무 잘하죠. 읽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저도 제가 기사를 써서 저는 한번 읽어보고 방송을 해야 됩니다. 이거 카메라를 보면서. 그런데 제가 악필로서도 그냥 청산유수처럼 물 흐르가듯이 완벽하게 읽어내는 사람이 손석희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아나운서로서는 대성하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벌써 들었죠. 아나운서는 사실은 PD나 작가들이 다 글을 써주지 않습니까? 지금 JTBC 그 뉴스룸 보면 손석희 본인이 적는 건 몇 자 없습니다. 다 작가들이나 옆에서 다 후배들이 기자들이 도와주는 거죠. PD가.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아주 카메라를 보면서 탁월한 모습으로 정말 옛날에 홍석현, 홍정도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 지금 중앙일보는 대표이사가 홍정도, 홍석현의 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손석희를 용병으로 데려온 거죠. 아마 스카웃비를 수십억 줬겠죠. 지금도 1년에 뭐 수십억 받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엔터테이너죠. 심하게 얘기하면. 탁월한 진행자죠. 그러면서 이 홍석현과 홍정도는 아마 홍석현 회장이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홍석현을 추미 대사에서 하차하게 했던 대권 후보로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게 만든 건 사실은 우리 MBC에서 취재했던 엑스파일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엑스파일. 그게 이제 홍석현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거죠. 지금도 그 엑스파일은 그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업무잖아요. 삼성의 이학수 회장과 홍석현 회장이 신라호텔에서 만나서 일식집에서 거기 만드는 녹음이 저희가 다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저 이상호 기자 알지 않습니까? 이상호 기자가 특종을 해온 겁니다.
이상호 기자가 양날의 칼처럼 굉장히 위험하고 동기나 다들 피하는데 자관 특종을 잡아오는 데는 귀신이었습니다. 그 이상호 기자가 그 엑스파일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 홍석현은 거기서도 정치 자금을 가지고 그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 쪽에 10억, 5억, 3억, 30억 이렇게 해서 오리발로 표현됩니다. 그 녹음이 다 된 걸 저희가 다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그 보도제작국 국장이었고요. 보도제작국 국장이었고 그 당시에 2580 부장이 담당 부장이 지금 강원도 도지사로 가 있는 우리 최문순 지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상호가 특종을 해왔던 거죠. 이렇게 언론은 이게 제대로 정말 사회의 공기로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또 야단칠 건 야단치고 또 잘한 건 칭찬할 건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오나는 그 소유자죠. 한발은 JTBC라는 진보 쪽에 발을 딛고 있고요. 한쪽은 또 중앙일보는 오른쪽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고 지금 뭐 누가 좌측신문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앙일보가 겁니다. 그 아들 홍정도가 대표이사니까요. 자기 아들 40대 한 초반 됐죠. 이래가지고 한국의 언론을 움직여서 지금 JTBC는 과거에는 손석희가 하기 전에는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JTBC 뉴스는 시청률 1% 이하였습니다. MBN, JTBC, TV조선 다 이거 1% 이하였죠. 연합뉴스. 그때는 이제 MBC, KBS, SBS 공룡파들이 많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었고요. KBS가 1등이었고요. 그런데 JTBC가 모든 걸 다 평정했습니다. 그 세월호 관련 기사,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태블릿 PC, 최순실을 몰락하게 만들고 박근혜를 끝장내서 감옥에 가게 만든 그 태블릿 PC. 그게 JTBC가 특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게 지금 의문이 풀리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게 분명히 다시 수사가 돼야 될 겁니다. 제대로. 특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신혜원 씨인가요?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그 선대 본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 일했던 그 신혜원 씨는 자기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 거고 선대 본부에 있던 컴퓨터인데 JTBC가 어떻게 그거를 자기들 입수한 그 태블릿 PC를 그 자기들 거라면서 특종으로 확보했다면서 그걸 공개하고서 최순실과 지금 박근혜를 끝장낸 거 아닙니까? 이만큼 지금의 어떤 면에서 JTBC와 중앙일보는 위험한 언론입니다. 양쪽의 칼날처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단디에서 방송을 봐야 됩니다. 지금 KBS, MBC 다 지역까지 전부 다 노조위원장이 반은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다 사장입니다. 우리 MBC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근무했던 MBC도요. 그래서 이 보도가 기울일 대로 완벽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정말 그렇습니다. 자관 JTBC, 중앙일보에 대한 얘기는 제가 계속 앞으로 언론이 문제야 하면서 한 번씩 다루겠습니다. 또 제 나름대로 저도 또 취재원이 있으니까요. 취재를 해서 또 새로운 사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 단디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정말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정말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임진왜란 450년에 있었던 임진왜란 직전 상황하고 비슷하게 이게 참 세상이 좀 많이 어지럽습니다. 난세입니다. 임진왜란 직전에는 그 서인 동인, 이 서인 동인의 당파 싸움이 나중에는 남인 북인, 또 노론 소론 이렇게 이 선조 때 임진왜란 때부터 생긴 이 당파 싸움이 계속 우리 조선을 뒤흔들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처참했던 거죠. 오늘도 아침에 뭐 어제도 이리 보면은 텔레비에서 계속 여야 간에 싸우는데 그거를 중재할 사람도 없고 말릴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존경했던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그야말로 존경했던 분들도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이게 젊은 20대나 30대나 우리같이 50대, 60대도 존경하고 따를 지도자가 없다는 게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진왜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700만을 동원했던 명랑 최민식 배우가 나오는 봤지 않습니까? 그 12척으로 133척에 맞서서 133척 뒤에는 또 한 200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선단 350척에 맞서서 12척으로 전하 아직 저에게는 마지막 남은 배 12척이 있나이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선조가 그랬거든요. 이제 조선에 수군은 필요 없다. 왜냐? 그 명락해전전에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이순신은 어금부에 가서 이게 고문당하고 죽기 직전에 있는데 어금부에 풀려나가지고 겨우 사형 선고 받았다가 아산으로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백의종군하는데 그 아들을 보겠다고 어머니가 여수집에서 그 초가집에서 올라오시다가 영광 아산 근처에서 그 배가 태풍을 만나서 메어놨던 배가 떠내려가는 바람에 어머니가 배 안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난중일기에서 하늘이 깜깜하다 그랬습니다. 이순신. 그래도 어머님의 말씀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죠. 항상 이순신의 어머니는 여수에 계실 때 그때 한산도에 삼도 수군 통제영이 있었거든요. 그 오면은 왜 네가 여기 왔느냐? 나라의 치욕을 먼저 씻어야 할 네가 왜 내가 몸 아프다고 오느냐? 지금은 이 난세에는 충이 곧 효다. 가라. 이러시던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겁니다. 그 칠천량에서 원균이 우리 배 한 300~400척하고 그 다음에 거북선도 전 다 침몰했습니다. 명랑해전 때 거북선도 없었습니다. 12척으로 싸운 거죠. 예? 그 호남을 구해서 곡창 호남을 구해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 이순신 아닙니까? 그때 만일 졌다면은 지금 아마 남쪽은 일본 땅이 돼 있을 거고 중국은 저 명나라 땅, 중국 땅이 돼 있고 남쪽은 일본 땅이 돼 있겠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제가 이 고향에 와서 보니까 거제, 고성, 사천, 남해, 하동 그야말로 이순신의 바다입니다. 곳곳에 이순신의 전적지가 있습니다. 쭉 돌아보면서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7, 8차례 독파하면서 선조실록을 보면서 이순신의 리더십을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이순신은 두려움에 맞선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에 맞선다. 그리고 12척으로 133척, 350척만 싸울 만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싸움에 이겨도 전공은 전부 다 부하들에게 돌렸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국가에서 영웅을 주기를 하는데도 고통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끝없이 겸손하다. 가다가 이 피난민들이 다 떠나고 있으니까 말에서 내려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그분들의 손을 하나하나 부여잡고 이제 곧 세월이 좋은 세월이 올 거야. 내가 외놈들을 다 무찌를게. 이제 곧 좋은 세월이 올 거야. 우리 여기서 살아보자고. 그래서 이순신이 있는 데는 백성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선조가 있는데 다 떠나서 이순신의 군영으로 그냥 군인으로 자원 입대하는 자가 그냥 줄을 서게 됐죠. 명랑 이후에. 이런 이순신의 정신을 본받아야 되고 이순신의 한없이 단순한 정신도 본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할 때는 그게 한 가지만 한없이 단순하게 사는 거죠. 내일 일을 왜 내일 걱정합니까? 잘 때는 확실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를 챙겨야 되는 거죠. 정주영 회장도 이순신을 존경했지 않습니까? 나는 내일 아침에 동트는 새벽이 너무나 기다려진다. 정주영의 위대한 명언입니다. 내일의 세상은 너무나 밝고 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순신의 한없이 단순한 정신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 7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한없이 단순하다, 두려움에 맞선다, 포기하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고통을 받아들인다. 한없이 끝없이 겸손하다.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인간으로서 다 하는 데는 하늘에게 맡긴다. 우리의 이 난세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늘에게 맡긴다는 정성으로 여야 지도자들이, 학계의 지도자들이, 대학의 지도자들이, 모든 걸 기업의 지도자들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순신의 리더십은 어떠했습니까? 이 한없이 단순하게 고통을 받아들이고 하늘에게 맡기면서 이 어려운 경제 난국, 정치 난국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한반도는 통일이 돼야겠죠. 당연히 통일이 돼야죠. 옛날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통일에 대해서 통일 신라가 있었고요. 또 그게 또 부패하니까 왕건이 또 고려를 만들었고요. 그게 또 부패하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모두 함께해서 진짜 단디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면은 또 새로운 통일된 대한민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희 좀 구독 팍팍 꽉꽉 눌러주시고요.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보답해서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팀들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여러분.